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는 비구름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호우경보가 내륙 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상당히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나와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는 정확히는 안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굵은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하늘에는 천둥이 계속 치면서 언제라도 많은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하천 공영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출입을 막는 차단기가 내려가 있고, 집중호우로 차량을 통제한다는 문구도 볼 수 있습니다. 충남 보령, 서산 등 서해안 지역에 이어 내륙인 공주, 부여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특보가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남 내륙과 세종, 대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보령 외연도에는 129.5mm, 태안 근흥 78mm, 홍성 7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전체에선 둔치주차장과 세월교 등 36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충남 보령엔 산사태 예비경보가, 태안은 산사태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충남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엔 2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충북 중부와 북부에도 최대 2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침수 등 비 피해 관련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충남 소방에는 이번 비로 배수 지원 등 2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재까지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당진에선 저지대 지하 통로가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곳도 있고, 침수된 다른 지하 통로는 차단기를 내려 차량을 우회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보령에선 집안 배수로에서 물이 넘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수중펌프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인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소방이 현장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이른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충북 괴산댐도 방류량을 초당 50톤으로 늘렸습니다. 충남도는 오후 5시부터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500여 명이 비상근무하면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저지대 출입도 자제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청양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충남 보령하고 서천 5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문자 발송 지역에는 지금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 5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충남 보령,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이 있고요. 충남 서천에는 비인면, 서면 지역에 5곳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속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예, 극한 호우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간당 50mm 이상이면 극한 호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간당 70mm 폭우가 오면은 재난 문자가 지금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간당 70mm 이상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 보령 웅천읍, 주산면, 미산면, 그리고 충남 서천의 비인면, 서면 지역에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남 보령, 서천 5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가장교차로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며 차량 2대가 매몰됐다고 신고가 접수됐는데 4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오산시 가장동 옹벽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사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경찰차와 순찰차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육안으로 보기엔 100m가량 떨어진 곳에 고가도로 벽면이 무너져 있고 앞에는 하얀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인데요. 흙더미가 보이고 소방당국은 지금도 포크레인을 통해 흙을 파내는 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대가 완전히 통제되며 취재진도 현장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일부 취재진은 한해서 조금 가까이 사고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한 건가요? 네, 처음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저녁 7시 4분쯤입니다. 신고 당시 내용은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2대가 매몰됐다고 접수됐습니다. 다만 이 소방은 신고 접수 직후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선제적으로 구조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고 인명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구조 수색 작업 끝에 지금까지 파악된 건 차량 한 대가 매몰됐었고 그 안에서 운전자 4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매몰됐던 차량에는 다른 탑승자는 없었고 지금 방금 현장에서도 봤던 흰색 승용차, 다시 말하면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하게 대피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뒷부분 보니까 지금 인근 교통도 통제되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가장교차로 우회로로 평소 같으면 차량이 많이 다닐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교차로를 두고 내방면 도로가 멀리서부터 다 양방향 전차로 통제 중인데요. 오산시 서부로 금암교차로에서 가장교차로 사이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됐던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이곳 현장을 오면서 처음 봤을 때 멀리서부터 차량이 통제되고 있었고 경찰차와 순찰차들이 통제된 가운데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 전해드렸고 자세한 내용 더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오산시 가장동 사고 현장 인근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전북 지방으로 장맛비가 거세지면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과 서천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훈 기자, 내용 알려주시죠. 네, 조금 전 충남 보령과 서천 5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세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충남 보령시와 그리고 서천군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고요. 이 5곳에 계신 분들은 긴급한 대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보령시 웅천읍, 보령시 주산면, 그리고 미산면, 서천구 비인면, 그리고 서천군의 서면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내려졌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3시간에 90mm 이상의 강한 비가 동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내려지고요. 1시간에 72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때 내려지는 재난 문자입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 발송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를 받으시면 대피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지금 강한 비구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름입니다. 남색으로 보이는 이 구름이 현재 서천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당분간 이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릴 걸로 보이는데 1시간에 60mm 안팎의 지금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정도의 구름이면 1시간에 50mm 이상의 비를 뿌리면서 집중호우는 물론 침수와 범람 등의 피해가 단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속적 바로 대피를 해주시고 주변의 정보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으로 강한 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보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하고 있고 특히 호우경보 지역이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북 군산 지역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경보와 함께 지금 강풍주의보도 이렇게 확대한 상황입니다. 해상으로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있고 산사태 위기경보 역시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한 상황입니다. 예, 점점 경보 지역이 지금 넓어지고 있군요. 자, 그리고 오늘 밤 사이에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또 예고가 됐는데 지금 비가 제일 많이 내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앞서 레이더 상황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 충남 서해안 지역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강한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충남 서해안 그리고 경기 남부까지 이렇게 길게 띠를 이룬 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한 비구름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남쪽으로 더운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좁은 지역으로 이 단시간에 강한 비를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띠를 이룬 구름이 충남 서해안에서 경기 남부 지역까지 오늘 밤 사이에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쪽에서 찬 공기가 또 남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서울 일부 지역으로도 이 보라색의 구름이 군데군데 형성돼 있습니다. 이 구름이 밤 사이 경기 북부 등 일부 수도권에도 강한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에 수도권과 충청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전북 지역까지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내일까지는 극한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전국의 하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주의보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이 강한 비구름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앞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저지대 침수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중서부 많은 곳은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남부지방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지난 뒤에 주 후반에도 주말과 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산사태와 침수 등 호우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 상황 살펴봤고요. 서울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는데 주요 하천 29곳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에 하천에 흙탕물이 차오른 만큼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도림천에 지금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신도림 인근에 있는 도림천입니다. 예, 지금 하천에 물이 많이 불어났다면서요? 네, 최근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하천 수위가 내려가 있었는데 이곳 도림천 수위 꽤나 올라간 모습입니다. 현장에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렸었는데 흙탕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주요 출입로에는 이렇게 차단봉이 내려와 있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입이 완전히 통제돼 있다 보니까 평소 산책하던 사람들이 많던 이곳 산책로 역시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당겨서 보시고 있는 화면은 하천 한가운데 돌다리가 설치돼 있던 곳인데 수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물에 잠겨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고 통제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이 하천 쪽 인도를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수위가 꽤나 올라온 모습을 보고 놀란 시민들은 반대편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모습도 현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 지역 주요 하천들도 도림천과 마찬가지로 통제되고 있는 거죠? 네,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상황에 이곳 도림천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 주요 하천들이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후 5시 이후부터 서울시역 주요 하천 29곳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청계천과 안양천 등이 포함됐는데 하천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또 안양천과 중랑천, 한천 등 둔치 주차장 4곳 역시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요 차도 통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호우에 대부분 도로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종로 도심 일대와 강남 일대 차도 대부분이 정체 중인 것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서울 전체를 보면 밤 9시 기준 평균 시속이 21.6km로 서행 중입니다. 서울교통정보센터는 빗길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운행을 강조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퇴근 시간대에도 비가 많이 내리던데 퇴근길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인근에는 서울 신도림역,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서 퇴근 시간대보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버스를 기다리는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일단 빗속 퇴근길에 붐볐던 것은 지하철역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오후 6시 이후로 2호선 열차에 타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섰고 주요 환승통로 역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시민들은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출근하는 길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산들을 들고 있다 보니까 더 붐비고 그랬습니다. 좀 일찍 갈 예정이고요. 예, 아무래도 사람 많을 때는 좀 붐비니까. 일단 내일 아침도 수도권 일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네, 호우 상황은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과 또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도부는 원론적 답변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대상 일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임 있는 인사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한 지 3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희숙 혁신위원장. 인적쇄신 대상이라며 의원 4명의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혁신이 출범 뒤 쇄신 대상자가 공개적으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듭된 사과 촉구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개적 이견 표출이 이어지자 고강도 후속 조치로 압박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이미 저희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단절도 된 건가요? 탈당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를 도려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 저는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커녕 탄핵 반대를 외치는 광장 세력을 당 안방에 끌어들였다는 점도 쇄신 대상자 지목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에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윤어게인 인사가 대거 참석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일부가 자리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1차 인적 쇄신으로 규정하며 추가 지명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도대체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입니다. 지도부는 충돌 대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혁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거취 결단 요구를 두고는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지도부의 윤어게인 행사 참석이 해당 행위라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위에서 의결을 하면 그다음에 비대위에 보고가 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혁신 방안이 확정이 되는 우리 당은 이번 행사와 직접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을 위해 쓰러질 각오가 있다며 혁신위원회로 불러달라고 답했고 장동혁 의원은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더는 희망이 없다며 윤 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혁신위는 동시에 개파 근절을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구 당권파를 의미하는 언더친윤과 한동훈계 언더칠삼 모두를 비판하며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의 개파 근절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TV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강력함, 또 안정감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외쳤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대표를 노리는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첫 TV토론회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둘은 주거니 받거니 서로 칭찬하거나 농담을 던지며 네거티브를 최소화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정청래 후보께서는 판이 깔리자 역시 핵심은 명심 경쟁.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는데 저는 눈빛을 안 봐도 압니다. 20년 정도 같이 지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성장과 함께 저도 같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전거를 잡아주던 그 엉아가 어느 순간 손을 놨는데 혼자 잘 자전거를 몰고 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당원 주권 강화 등 핵심 의제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리더십 방향에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협치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억지, 발목 잡기에는 대응하지 않고 표결로 강력하게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험한 일, 굳은 일, 싸울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야당과의 협치도 포기할 수 없다는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회계사 출신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완벽한 원팀 당정대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뺨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르고 달래는 것도 병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각 지역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두 후보의 은근한 차별화 전략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인사청문회 사흘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공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오해라고 부인을 했지만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질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청문회 전부터 집중 포화를 맞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고 정말 핵심 쟁점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 이진숙 후보자는 이공계 연구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타까지 똑같은 논문 역시 단순 실수라고 했습니다.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두 딸을 학비 1억 원이 넘는 미국 사립기숙학교에 보낸 건 자녀가 원해서라고 답했고 둘째 딸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고 유학을 간 건 불법인지 몰랐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교육부 수장으로 전문성이 있는지에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실 분이 법정 수업 일수라든지 나이스 정도를 모르신다는 거는 앞으로 공부 많이 하세요. 예. 그 AIDT에 대해서 교육 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성적표를 안고 울고 웃고 교회와 절에서 애원해본 사람이 공교육 책임자가 돼야 한다면서 신사임당이 새겨진 5만 원권도 꺼내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발목 잡아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고 엄호했는데 내부에선 임명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통령의 38년 지기, 이른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검찰개혁 등을 고리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또 내란 수사 등 뜨거운 현안도 다뤄졌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베테랑 5선 의원이자 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은 신상이나 정책보다는 검찰이 화두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매듭짓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법여권은 표적 수사를 벌인 정치검찰, 또 내란 동조 의혹을 받는 검찰이 그대로 있다며 임명 즉시 징계하고 나아가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멋대로 기소하고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이런 검찰 저는 다 책임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입법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온 반대 논리와 매우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놓고 따졌습니다. 법무부 수장이 검찰개혁과 각종 입법을 통해 38년지기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앞서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된다는 어떤 발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치역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도 언급됐는데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판단할 거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일가가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양형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거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제시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적부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접견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서울구치소는 적법한 인치를 위해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 답했습니다. 특검은 박옥수 특검보 등을 보내 현장 지휘를 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방문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로 예정됐던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교수와의 접견도 불발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서천 서면에 시간당 85mm의 물폭탄이 쏟아진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호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당 85mm의 극한 호우가 충남 서천 지역에 내리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취재가 되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강희구 전 부속 비서관 등 관련자를 동시다발로 조사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VIP 경로는 설이 아닌 사실이라며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지극히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처음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항명 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박 단장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단장 말처럼 수사 외압 의혹의 단초인 VIP 경로는 공통된 진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 이어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까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처리에 개입했는지 캐물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에서 좀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요? 또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다시 넘겨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도 소환해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추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 회수가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특검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건 맞아 보인다면서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당연한 지적을 했을 뿐 경로 프레임으로 폄훼해선 안 된다고 엄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지적과 우려를 표하는 건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빼란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참석한 정황을 파악하는 등 최상병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아침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자택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계엄 직후 비화폰 정보가 원격에서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한 거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은 곧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설 예정인데요. 동시에 집사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 수사에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측근 김모 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지만 체포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특검은 사실상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일단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동시에 아직 국내에 있는 김 씨 아내에 대한 조사를 위한 또 다른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자발적 기구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수사 자료를 많이 확보하지는 못한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김 씨가 지분을 가진 회사와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도 함께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현직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 투자금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청문회 사흘째 단연 관심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특히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보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의 의혹을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표절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한 적이 없다. 또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 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요. 또 자녀 조기 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박 의원님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그동안에 워낙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할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요. 그 연구윤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남대 자체 검증을 통해서도 표절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고 학계의 여러 가지 관행과 다른 그런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오히려 반론을 적극적으로 폈는데요. 근데 이제 국민검증단이라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표절이 뭐 김건희 씨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더 이게 좀 증폭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의 저런 해명이 과연 이제 국민 눈높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한 해명이 됐을까 여전히 좀 의문이 남고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라는 특성상 이 국민 정서를 굉장히 크게 건드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내 자식은 여기 공교육이 미덥지 못해서 어릴 때 그것도 편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보낸 사람이 공교육 수장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 상당한 모순 아니냐. 이런 이제 이 국민들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저 답변만으로 혹은 그 자세를 낮춘 것만으로 충분히 해명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제 공교육 이 수장을 맡기에는 전문성 측면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여러 의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이게 신상 관련된 해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초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측면도 오늘 청문회에서 통해서 지적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오해가 풀렸다. 특히 이제 그 표절 관련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풀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후보자를 엄호하는 분위기도 읽혔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소명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소명이 된 게 아니라 오명이 계속 확인이 된 거죠. 표절 교수라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뭐 국민검증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이진숙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019년 충남대 총장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아무 부정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바로 직후에 기획처장의 보직 교수를 맡습니다. 즉 보훈 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측근이 말하자면은 검증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이해 충돌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기획처장이라는 거는 대학교 보직에서 가장 그 말하자면은 좀 뭐 좋은 보직이라고 이제 이렇게 선임 보직이라고 얘기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 충돌이고 보훈 인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지금 뭐 그 카피에 대해서 이제 뭐 돌려보면은 뭐 10% 이하로 나온다고 오늘 또 강변하던데 그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자기 어떤 그 세상에만 갇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 아까 검증단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공계의 특수성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공계는 모든 데이터와 그런 그래픽까지 다 표절합니까? 그게 용인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공계이기 때문에 더 깐깐하고 더 검증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또 제자 탓을 합니다. 이건 제자들이 다 동의했고 심지어는 뭐 제자들은 나에게 대해서 하나도 이의 제기한 게 없고 항변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 좀 더 드린다면 이진숙 후보자는요. 교육부 장관을 떠나서 사회부총리입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부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관장하는 선임 말하자면 장관인데 이렇게 정말 자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성찰하지 못하는 분이 과연 사회부총리를 맡을 자격이 있나? 저는 교육부 장관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분에게 우리나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그런 중책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이건 후보가 당연히 결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 이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렸었죠. 그럼 먼저 그 정 후보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뭐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뭐 법원에 신청해 갖고 결정으로 나눈 거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정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가장 먼저 이슈가 된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이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으면 공소 취소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과거에 이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 장관 지명 전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선을 그었네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뭐 장관 지명 전에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불소 특권에 따라서 재판이 다 정지되는 건 맞지만 재판이 정지되는 것과 공소 취소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소 취소는 그 공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검찰 스스로 걷어들이는 건데, 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당연히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 된다. 뭐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보고요. 예. 때문에 이제 정성호 후보자도 장관 지명되기 전에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던 거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하고 넘어갔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성호 위원장이 법률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그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 관계에 있기도 하고 예. 또 가장 최측근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질의가 집중됐던 것 같은데, 근데 평상시에도 정성호 그 후보자는 굉장히 신중한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진영 논리나 이런 거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비교적 어쨌든 그 공정한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도 정성호 후보자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 되면 예. 그런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활용해서 대통령 지금 재판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기보다는 예. 좀 원론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평소에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도 굉장히 이제 좀 합리적인 견해, 그렇죠. 의견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서 인식이 이제 그렇게 많이들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요번 그 이 대통령의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오전에는 이제 저렇게 선을 긋는가 하면 오후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이준석 위원장이 네. 그냥 유도성 질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 이준석 위원장이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면, 네, 그렇죠. 예, 조건을 공소 달았죠. 취소 사유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한다 정도 한다 했죠. 동의한다라고. 근데 예. 과거에 이제 공소 취소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개인 의원의 자격이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결이 다른데, 왜냐하면은 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공소가 잘못됐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 대법원 판결 가진 났던 그 관련자 재판들은 다 또 무효가 되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매우 복잡하고 더군다나 그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휘발성이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근데 이준석 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렇게 유도성 질문함으로써 약간의 공간과 여지를 열어두려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무리 저 사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까지도 갔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법무장관 됐으면 지금 가장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6개월 안에 그 형사사법 체계를 다룰 수 있는 있는 분인데, 그걸 이제 위원장이 슬쩍 질문해가지고 동의를 얻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정성호 의원이 이제 임명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정말 사리 분별에 맞게 저는 일을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정말 개혁 정신에, 그러니까 개혁 정신에 입각한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게 맞지, 여기 대해서 군더더기인데 지엽적인 거 잘못 건드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동티가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최소한의 정치적 경륜 가진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 다만 이런 식의 자꾸 이제 위원장들이 여권에서 이렇게 슬쩍슬쩍 여지를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유도하는 거는 저는 그건 청문회장에서 조금 피해야 될 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견해도 궁금했는데 관련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하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정성호 위원장이 뭐 일부 개인적 견해를 포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좀 양형이나 이런 것들이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에.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법무부가 사면 실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사면 명단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 사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장관의 권한이라고 볼 수 없고 네. 대통령 고유 권한 범주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거다라는 오늘 정성호 후보자의 답변이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도 상당히 이제 유도성 질문을 많이 했고 네. 박지원 의원도 관련 질문을 했고 사면해야 된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견해는 어떠세요, 평론가님? 저는 또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럼 대법원 판결은 뭐가 됩니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하고 있으신 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녀 형기를 지금 그 반도 채우지 않은 분한테 지금 사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 특혜를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때 대선 캠페인 때 일 찍으면은 빨리 볼 조국이라는 그 얘기가 결국은 성사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런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이것들 또한 보훈성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지금 여권에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조국이라는 그 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여러 가지 진영별로 뭐 다 그 정당별로 엇갈리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젊은이들에게 그 굉장히 상처와 실망감을 줬던 그 사안 하나는 분명하고 그다음에 공론장에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이제 행위를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갖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권이 군부를 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면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법무부 장관이 물론 이제 사면 제의가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우회 압박을 하는 그런 통로로밖에 저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네. 정성호 장관 후보자를 아무리 붙잡고 얘기해봐야 저는 오히려 이게 역풍이 분다. 네. 국민 여론이 동의해 줄 때 사면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동떨어진 측면들은 자꾸 이제 저는 인위적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자꾸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선호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면초가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의 그 여론, 기류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의 그 대표단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전직 회장단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 전직 회장단들도 지금 현재 보좌관으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저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민주당 내부 여론의 기류를 보여주는 거다. 예. 아마도 이 정도까지 간다면 그 강선호 후보자가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데다 이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병원에서도 갑질을 했다. 뭐 이런 그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에 저는 이게 이제 강선호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오히려 그 당 안팎에 그 여론이 더 거센 이 사퇴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재명 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좀 결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는 지명을 철회한다든지 하는 형식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결국 이제 자진 사퇴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물론 본인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장관이 못 되는 것을 넘어서서 현직 의원에 대한 이제 평가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악화된 여론을 그냥 뭐 뚫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이제 대통령 임기 초에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껴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방금 또 소식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충남 서천 서면 지역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어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당히 조금 전까지는 70mm 처음에 속보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95mm 전해드렸고 지금 100mm, 시간당 100mm입니다. 엄청난 양의 지금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수도권 남부, 충청권 비가 많이 온다. 지금 예비 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충청, 서천, 보령, 충청 지역 서해안 그리고 내륙 지역에 지금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그 이제 산 비탈이나 이곳에서 지금 산 사태 경보도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점 같습니다. 지금 호우와 관련된 소식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강선호 후보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뭐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단 말이에요. 병원에서의 갑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2023년 7월이죠. 그때 이제 코로나 말기였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PCR 검사를 맡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병원 출입이 가능한데 이제 그 7월에 본인의 가족이 입원해 있다는 어떤 병원을 찾아갔는데 네. PCR 검사를 하고 가족을 면회하셔야 합니다. 병원 측이 얘기하니까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바로 이런 상임위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인데 예. 내가 이 병원 잘 안다.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뭐 울음 터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규 PCR 검사를 못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출입을 시켰다 했는데 특혜를 준 거죠. 근데 강선우 의원 측은 그해 8월에 내가 아프리카 가려고 거기에 예방접종 받으러 간 거다.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왜 예방접종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가도 되는데 왜 가족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의문이 남고 그렇게 구체적인 병원에 어떤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강 후보자의 직접적인 답변은 아직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지만 사실이 만일 그렇다고 확인된다 그러면 이거는 갑질을 넘어서 일종의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병원 측을 강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또 휘발성 있는 사안인데 어쨌든 강 후보자를 둘러싼 이 의혹과 논란들이 지금 청문회가 끝났지만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강 후보자가 계속 방어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그리고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 후보자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시민사회단체, 특히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여성계,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계 여기서 잇따라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말씀하신 걸 보니까 대통령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여론인데 지금 여권의 기대와 달리 여론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새로운 의혹, 새로운 폭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도 오늘 뭐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총장 시절에 그것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또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그 사전에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칭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거나 고집했을 시에 정권 초에 지금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명체례라는 건 이제 부담스러운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이 결단해서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상호 민정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뭐 여론들 계속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다. 뭐 그런 표명은 없었고요. 그렇죠. 계속 보고를 드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제 그러니까 국민이 느끼는 바를 그냥 바로바로 이제 그 전달해서 정말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그럼 정무수석으로서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정말 부정적인 얘기까지도 낱낱이 보고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저는 이제 이게 여권에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2005년부터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제도는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만인데 여기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원이 중간에 낙마한 사례 없어요. 사실 20년 만에 처음 낙마하는 거 부담이고 뉴스고 그다음에 뭐 좀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골든타임에 뭘 좀 성과를 내보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 심대한 타격이죠. 근데 전 소탐 대실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을 빨리 정리했을 때 이른바 우리가 이제 매몰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투자한 게 많은데라고 멈칫멈칫하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빨리 잘라냈을 때 잘라내야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여권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금요일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남은 16개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두 후보자 이진숙, 이 강선우 후보자가 모든 의혹과 시중의 나쁜 비판 여론 싹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요. 나머지 후보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정은경 후보자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 좀 다른 데에 대한 어떤 스펀지 완충막 역할을 한 다음에 주말쯤에 이르러서는 이 두 후보자에 대한 거취 표명에 대한 이제 결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두 후보자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여권으로서는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우상호 수석, 강유정 대변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끊임없이 지금 발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자진 사퇴를 하든지 주말쯤에 저는 이루어지지 주말쯤.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요. 중진 의원 4명의 실명을 지목하면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행사 참석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송원석 비대위원장 직접 해명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20일 날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우리 당 의원님들 행사가 있거나 세미나를 개최한다거나 했을 때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 분위기가 생각했던 세미나 분위기와 다소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소개만 받고 인사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먼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상당히 상기된 표정으로 쇄신 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윤희숙 위원장이 어떤 취지로 어떤 심정으로 저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임명됐다가 바로 사퇴하는 바람에 한 번 이제 흠집이 난 상태에서 윤희숙 위원장이 그 혁신의 깃발을 잡았는데 그러면 조금은 좀 체계적이고 치밀한 이제 그런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발표하는 모습 보니까는 다소는 좀 갑작스럽고 좀 감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원래 이제 안철수 그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을 바로 내려놓은 이후에 인적 청산 문제가 있었고 두 분이 지목이 됐었잖아요. 이른바 이제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근데 그분들 명단은 갑자기 없어지고 이 지난 그 며칠 사이에 당에서 있었던 전환길씨 등등이 참여한 그런 행사에 참여했던 당의 중진 지도부 혹은 행사를 주최했던 당의 중진 지도부 세미나.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의 뭐 사과 혹은 당원 당규에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분들의 이름을 지목을 했어요. 물론 저분들도 뭐 넓게 보면 혁신의 대상일 수 있을 거고 또 인적 청산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저렇게 네 분을 지목한 게 사전에 계획되거나 준비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공감대가 있는 그런 발표였을까 다소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뭐 혁신위원회가 꼬다난 보릿자루냐 이런 식의 관측들이 많은데 혁신위원회 혁신안이 비대위에서 수용이 돼야 그게 이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제 저런 방식의 접근이 의원총회나 비대위에서의 수용성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이게 안철수 혁신위의 좌초에 이어서 또 한 번 혁신위가 좌초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윤어게인 그 토론장에 이제 갔던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그런 성격의 그 토론회인지도 몰랐었고 가서 원래 축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분위기 이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윤상현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먼저 나와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인데 그런 분이 어떤 행사에 간다는 건 정무적 판단을 해야죠. 자신의 발 하나, 그다음에 동선 하나, 메시지 하나, 워딩 하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죠. 평의원이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다면 또 신중했어야죠. 왜냐하면 저렇게 말 그대로 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고되는 자료를 봤을 때 주요 참석자하고 행사의 성격 이런 거는 다 그 문건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전 제가 보기에 조금 저 얘기는 지금 좀 논란이 되니까 지금 좀 그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윤희숙 위원장이 저렇게 두 가지를 저렇게 세게 저격한 이유 두 가지가 좀 약간 좀 저는 짐작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밖에서 혁신위와 비대위의 관계를 약속대로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혁신위가 센 걸 내놓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혁신의 모습으로 약간 뭐 저 좌충우돌하는 식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다가 결국엔 이게 전당대회로 슬쩍 건너가면서 위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은 혁신의 흉내만 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중에 우리가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아마 약속 대련이 아니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아주 4명의 구체적인 이제 이 네이밍이 나온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이 4명을 보면 일단 송원석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은 행사에 관련된 거지만 나경원, 장동혁 의원은 지금 당대표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혁신위를 딛고 지금 결국 전대로 슬쩍 건너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 직접 거명함으로써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혁신위 문제를 내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가 이른바 건너가기 징검다리용의 그 전당대회 우리가 호위용이 아니다. 라는 모습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갑자기 꺼내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혁신위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몇 번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20일 날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회에서 얘기됐던 혁신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글쎄 지금 분위기상 뭐 그 윤희숙 위원장이 거론했던 혁신안이 특히 이제 뭐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요. 그래서 그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거기다 또 하나 이제 폭탄을 던진 셈이 됐는데요. 근데 저 네 분을 거론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거취를 결정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취를 뭘 어떻게 결정해 달라는 건지도 조금 불분명합니다. 저게 이제 총선 불출마를 의미하는 건지 그럼 아직 3년이나 남은 건데 지금 그걸 약속한다 그래서 그게 지켜질 리도 만무하고 아니면 지금 당장 뭐 당에서 나가달라는 얘기인지 다소 좀 윤희숙 위원장이 인적 천사 내용이라 그러면서 네 분을 지목하고 뒤에 덧붙인 거취를 결정해 달라는 것도 좀 추상적이고 뭘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요. 또 개파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의원 전원이 서약해 달라라는 요구도 했는데 근데 개파 활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정당의 개파라는 거는 늘 있어 왔고 있기 마련인 거고요. 다만 그 개파 활동이 당의 발전이나 혹은 또 국민들의 어쨌든 이 시선이나 혹은 좀 보수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지난 뭐 친윤이라는 당내 주류 세력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 한마디 하지 않고 결국 이제 국정을 파탄내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거지 개파 자체를 뭐 하지 말아라 없애라 개파 활동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과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용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잠깐 짧게 보겠는데 민주당 오늘 TV 토론회를 처음 했죠. 정청래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TV 토론 처음 했는데 확실히 좀 방향은 같아 보이는데 두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리더십의 어떤 이게 차이는 좀 많이 나죠. 나 보이더라고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박찬대 약간 우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뭐 정청래 의원이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각축을 벌이는 모양인데 여기서 저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실용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니까 아마 정청래 의원이 좀 세게 나가는데 박찬대 의원도 아예 위기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방향성을 하자는데 약간 결은 달라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내리면서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오늘 오후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의 교차로 옹벽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이 묻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차 안에 있던 40대 남성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소방 브리핑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7월 16일 19시 04분에
고가도로 인근 그 옹벽이 붕괴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 현장에 확인한 바 그 앞에 렉서스 차량 한 대가 완전 매몰되지 않고 그 매몰된 부분에 부딪혀 있는 상태였고 운전자 한 명은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차량, 매몰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앞 차량에 그 렉서스 차량의 그 블랙박스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 한 대가 매몰된 걸로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매몰된 그 구조물 자체가 무게가 180여 톤 이상 되는 그 40m의 그 높이 10m 구조물이 차량을 밀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조한 결과 그 운전자 한 명은 22시 정각에 50대 그 남성 한 명을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구조해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오산 한국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구조 작업은 마무리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붕괴라든가 이런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붕괴 원인 뭘로 추정하시나요? 정확한 그 붕괴 원인은 건설 기술자들이 알아야 할 상태지만 현재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오산 시내 그 폭우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포토홀도 발생했었잖아요. 그거랑도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에 관한 것은 저희가 그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하는 쪽에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추가로 매몰된 차량이나 인원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수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없나요 이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추가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 계실 때 무관중 운동 말고도 그 주변 운동도 붕괴 가능성이 무관으로 보인다든가 그런 거 없나요? 현재까지 그래서 오산시에서 시 관계자들이 이제 비가 오니까 그 추가 붕괴나 그런 우려에 대한 거는 지금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우려로 인해서 주변을 통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좀 어떤가 해서요? 현재 육안으로 이쪽 그 현장 쪽에는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고가도로에 붙어 있는 옹벽이 무너진 건가요? 고가 옆쪽에 거기에가 보강토 블록으로 쌓아놓고 있는 보강토 블록이 무너지고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구조물 성분이 뭔가요? 구조물 그 안쪽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고 지금 붕괴된 부분이 길이 40m, 높이 약 10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 옹벽 사고와 관련해서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7시쯤에 이제 옹벽이 무너진 것은 이제 접수가 됐고 신고 접수가 됐고 10시쯤에 호흡과 맥박이 없는 남성을 구조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성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밤사이 중서부와 또 전북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충남 보령과 서천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내일까지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상캐스터가 지금 야외에 나가 있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비가 가장 강하게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충남 서천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 1시간 전에는 충남 보령과 서천 등 5곳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강해졌다가 또 약해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충남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충남 서천에는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집중되고 있고요. 경기 서해안으로도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앞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도 또 한 차례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서부와 전북 북부에 발효 중인 호우특보도 그 밖의 지역으로 점차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북 군산 옥도면에 149.5mm의 호우가 쏟아졌고요. 충남 보령 오천면에도 131mm, 홍성에도 77.5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많은 곳에 200mm 이상, 강원과 전북 서부에 1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150mm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나 침수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위험 지역으로의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중서부 지역에 지금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모시고 폭우 원인과 대비 요령, 전망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당초에는 이제 수도권 남부, 그렇죠. 또 충청 네. 이곳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계속 속보가 오는 곳이 충청 보령, 서천 이런 곳이던데요. 얼마나 많이 내리는 겁니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살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걸로 봐서 1시간으로 추정했을 때 뭐 90mm를 넘는다라고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 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1시간에 한 81.5mm 정도의 비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도 극한호우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겠죠. 극한호우라는 것이 이제 한 시간에 50mm씩 비가 오면서 3시간 이상 올 것으로 보일 경우, 그러니까 뭐 100mm가 넘는 비가 그냥 바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호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1시간에 72mm가 넘으면 그냥 그 자체로 극한호우로 바로 긴급 문자가 나가게 되죠. 이게 극한호우가 나온 개념이 서울에 강남에 물난리 난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비가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150mm 가까이 내렸거든요, 1시간에. 그 정도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만약에 자기가 사는 곳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아시고 만약에 이 금방 침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 물길도 트고 뭐 나가서 뭘 해야지 하다가 휩쓸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한호우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지가 CCTV에 지금 잡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면은요. 일단 도로 위주로 해서 지금 CCTV가 보이는데 지금 여기 서천 다사교차로라고 보이는데 일단 정확하게 뭐 한 방울 한 방울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밤이 되면서 낮하고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낮에는 이제 구름이 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밤에는 이게 둘로 나뉘면서 경기도 남부 지역 한쪽,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서해안 쪽 이렇게 둘은 갈라졌는데 띠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어떤 그 비구름이 이 띠를 이루는 비구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수증기가 농축되기 때문에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밤이 되면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제 중부지방 장마가 실종됐다고 막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장마가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되자마자 지난 월요일 13일 날 거제시의 이루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도 요번 서천에 내린 비처럼 비가 왔어요. 밤에 자정 무렵이었는데 비가 다행히 그 이상 계속 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바로 피해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산에 내린 그 옹벽도 오산에도 오늘 시간당 한 30mm 비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비가 얼마나 오는 것보다도 비가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놓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아마 옹역도 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면서 아마 공간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공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옹벽 피해도 그래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오늘 밤 비가 위험한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아주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은 이게 이제 그 조금 움직여주면 사라진 나은데 그게 움직여주지 않고 한 곳에 계속 비구름이 머물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 서천군에는 이미 100mm 가까운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오늘 비가 174mm 정도 됐어요. 우리가 뭐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우경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우 때문에 위험하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호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충청도 오늘 이제 예보가 나와 있는 밤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나와 있는 경기도 남부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일부 이쪽은 각별한 대비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까지. 특히 밤 사이에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밤에는 사실 이제 기온이 좀 떨어지죠. 기온이 떨어지면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오는 경우, 상층에서 높은 곳에서 찬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더운 공기를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보통에 우리가 뭐 비가 온다, 많이 온다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뭐 부딪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섞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아주 요란처럼 심한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갑자기 커지면 그만큼 안에 있는 물도 많아질 거고 수증기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그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강한 비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정, 그러니까 구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런 불안정이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경우 야행성 호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행성 호우가 특히 밤에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밤에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도 있냐면 이제 낮에보다 좀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공기가 낮에는 막 섞여 있다가 한 뭐 1km 정도까지 섞여 있다가 밤이 되면 조금 이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수증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뭐 보통 우리가 하층 제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한 1,50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수증기가 몰려 들어오고 이런 몰려 들어오는 수증기가 갑자기 좀 전에 얘기한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섞이는 과정에서 갑자기 위로 솟구치고 그러면 솟구치면 바로 큰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면 강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간에 이제 야행성 폭우가 내리면 상당히 좀 난감하죠. 왜냐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CCTV에서도 봤지만 사실 저거로 보기에도 어느 정도 보는지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쏟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들어오는 속보들이 또 있는데 경기 화성하고 충남 논산, 계룡에 호우 경보로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 호우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이 되는 거죠? 주의보는 이제 3시간에 비가 이제 60mm 정도 오고요. 그다음 한 12시간에 110mm 정도 비가 올 경우에 호우 주의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뭐 100mm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걸로는 안 되니까 주의만 줘서는 안 되니까 경보를 내는 거죠. 경보의 기준은 3시간에 90mm 이상 그리고 12시간에 180mm 이상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경기 화성, 지금 충남 논산, 계룡 호우 경보로 격상됐고요. 강원 인제, 영월, 평창, 철원, 춘천 여기는 호우 주의보가 지금 내려졌네요. 그 낮에 이제 비가 왔던 구름이 이제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동쪽에 있는 강원도 지방에 지금 호우 주의보가 넓혀진 거고요. 좀 전에 호우 경보로 확대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띠가 머무는 지역.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오며 위로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호우 경보 지역이 이제 넓어지겠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는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서쪽이 이렇게 강한 비가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번 비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확 쏟아지다가 또 잠깐 멈췄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는 좀 완벽 좀 대피를 하거나 아니면 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극한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실감이 안 납니다. 어느 보통 정도 강한 이제 건가요? 보통 이제 사람 이렇게 물을 때 뭐 1시간에 30mm, 50mm 뭐 극한호우가 어느 정도 오느냐 그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하죠.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물 맞는 거 있죠. 아주 큰 물로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죠. 우리가 뭐 양동이로 쏟아붓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의 비가 쏟아진다고 보면 되는데 쏟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바로 침수가 되고 바로 뭐 그러니까 역류도 생기고 해서 바로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래서 극한호우가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또 밤이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갑자기 문자 메시지 받은 분들은 당황할 것 같은데요. 그러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일단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지자체에서 그 미리미리 이제 어떤 그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보통의 경우에 침수가 되거나 하는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이 제일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지역은 물난리를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비교적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물의 침수에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가든지. 네, 그렇죠. 그것도 아마 대피소가 마련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는 어디로 가시라 이렇게 공고가 나오면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날씨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 좀 전에도 얘기했죠. 극한호우처럼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예전부터 이제 쭉 경험을 해오셨으니까 뭐 이 정도 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수준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비하던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지자체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뭐 어디로 이동하시라 하면 미리 이동을 해 주시면. 그럼 재난 문자를 발송할 때 그런 대피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이제 그 문자 자체에는 연락이 안 가고요.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문자를 받으면 이제 오늘 만약에 이렇게 호우 경보 상황이 나타나면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겠죠. 뭐 1단계, 2단계 대응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 조치대로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상청 특보랑 지역 방송의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갖고 활동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예보가 왜 중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중계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급변할 때는 새로운 상황을 받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정보를 늘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것들이 뭐 어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기상청의 어떤 정보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믿지 않고 그걸 뭐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10번 중에 뭐 5번만 그 피해를 피해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를 좀 가지시고 뭐 따라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 비도 많이 오는데 바람도 많이 분다면서요? 네,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 공기 성질이 차이가 커지면 말하자면 심한 어떤 물줄기가 내려가듯이 공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바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강해진다는 거는 기압차가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압차가 커진다는 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성질이 커지면 결국은 그것이 기압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바람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해안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없어요. 해안 쪽에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 지금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과 동일하거든요. 서쪽에 지금 강풍주의보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는데 바람에 대한 대비는 2차 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면 내가 무슨 지금 현재 내가 무슨 피해를 보지 이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시설물들이 약한 시설물들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리는 거에 따라서 2차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단단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 경기 남부 특히 그리고 이제 충남, 서해안 또 내륙에 계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겠고요. 특히 이제 재난 문자 오면은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지역이 벗어나는 것 가장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내일까지는 주로 중부와 충남 지방 그리고 모레는 남부 지방,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모레는 남부 지방.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마철이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되면서 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영원 기자가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안 곳곳에 물이 흥건합니다. 폭우가 순식간에 집을 덮친 겁니다. 물을 먹으려고 일하니까네. 이거 뭐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지대가 낮거나 반지하 집이라면 출입문부터 열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 밖 물 높이가 50cm만 돼도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길 가능성도 큰 만큼 호우 상황에서는 승강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빗물이 도로를 집어삼켰다면 차를 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을 빼내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감전 우려가 큰 가로등 근처입니다. 비가 올 때 가로등 주의를 걷는 경우에 감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인부츠, 장화를 신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있다면 조금 피해서 걷도록. 또 폭우에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만큼 물이 솟구쳐 오르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다면 피해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또 이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반지하 주민들의 침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죠. 네,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탈출이 어려운지 이때 주의할 점은 뭔지 정현우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알아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이칠 때 탈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물이 40cm, 종아리만큼 차올라 있는데요. 문을 열 수 있을지 직접 밀어보겠습니다. 곧 탈출할 정도의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빗물이 10cm만 더 들이차도 누가 막고 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게.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면 사람이 아니라 바위가 막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밀리네요, 이거. 건장한 성인 2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집에서 탈출해도 난관이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빗물이 물밀듯이 내려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 잡은 팔힘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깁니다. 난간이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올라오는 중간에 중심을 잃고서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넘어졌으면 아찔한 높이라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로 조금이라도 물이 유입될 경우, 그리고 지하 구조물 안에서 배수구가 조금이라도 원류한다면 그때 바로 지하를 나오셔서 지상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위험 상황을 빨리 알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신문이 오는 18일 오전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을 구속 적부심 신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구속된 뒤 형사재판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불응해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변호인단 접견을 통해 신문에 직접 출석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혐의와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조태영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임 여부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시도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조은석 특검팀이 영장 발부 6일 만에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자택 등 8곳이 포함됐는데 두 사람은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에서 삭제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조 지시를 폭로하며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화면을 공개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해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이후 비화폰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삭제 직전 조태용 전 원장과 박종준 전 처장이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팀은 이후 조 전 원장 등을 불러 통화 경위,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거로 보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도 이어가는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현재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해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과 무관한 작전이었다는 입장이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도 소환 일정 조율에 나서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부소장이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명 씨 이용 PC와 강 씨 소유 하드디스크, 김영선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 강 씨가 갖고 있던 증거들도 통째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주도한 비공표 여론조사의 자료와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전달했는데 강 씨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에 대한 여론조사 다수에서 조작과 제3자 대납, 현금 지급 등 위법 소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뿐 아니라 이준석 의원도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 윤상현의 결정도 필요했었고 이준석도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준석 그 당시에 당대표도 관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대가성 공천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선 전 의원 소환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의원과 김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관계자들과 대통령 기록관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김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의혹에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을 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챙긴 돈이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영진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포함한 전 현직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챙긴 돈은 모두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은 산정했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관련 MOU를 맺고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는 과정에 경영진들이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여사와 이종호 씨 연결고리를 겨냥한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는 동시에 김건희 특검의 첫 구속 사례인 만큼 다른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인들의 줄 소환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가장 먼저 특검 조사를 받고 HS효성의 조현선 부회장은 해외 출장 때문에 오는 21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경우 특검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기업들 투자 배경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데다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전해진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 속보인데요. 이번에는 충남 부여 3개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간당 65mm의 물폭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충남 보령, 서천에 이어서 부여군 3곳에도 10시 30분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이 긴급 재난 문자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오면 발송이 되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 자질 검증 대신 난데없는 주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 운행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동 현안에 대한 질의로 시작됐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보관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기업 우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 현장에 안착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영세 노동자들과 격차가 벌어져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 쟁점들은 곧 주적 논란에 파묻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4차례 방북하고 김정일 조문을 간 이력을 꼬집으며 대북관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아니라고 답하면서 논쟁은 격화됐습니다. 그럼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주적이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거듭된 질문에 김 후보자는 북한이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는 통일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답에 동의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주적 개념이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된 게 아닌 만큼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건 색깔론 공세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 국방부 장관 지금 얘기하십니까?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의견 정리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한 정회 요청이 거부돼 단체 퇴장하면서 한때 청문회가 파행 운영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의혹이 생긴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논문 표절과 편취 의혹 등은 모두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연구 프로젝트로 논문 연구가 수행된다면서 기여도에 따라 자신이 제일 저자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후보자도 위증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이 증인 등의 위증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후보자 본인 위증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선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낭만은 없다라는 애초 기류가 고민스럽다는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현재 공식 입장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답니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잦아들지 않는 사퇴 여론에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약자를 챙겨야 할 여가부 수장의 갑질 논란과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장관의 표절 의혹 등은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군으로 여겼던 진보 진영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분출하자 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민주적 리더십 부재,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면서 특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의 자진 사퇴 촉구는 대통령실 기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한솥밥 먹은 식구들까지 공개 비판 대열에 동참해서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걱정이다, 고민이다 등의 표현으로 강 후보자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현역 의원인 강선우 후보자는 임기 초반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와 이태원 등 대형 참사 유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국가의 제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라며 다시는 억울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청와대 영빈관. 사회적 참사 유족 200여 명을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제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데 정부의 부재로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에 일부 유족은 흐느꼈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죄에 이어 참사 유족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유족들은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국정조사 추진부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참사 관련 정보의 투명화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추모 행사 직접 참석과 차질 없는 생명안전 공원 건립, 재난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등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상 1:1 안내 인력, 현장 유가족 보호 조치, 병원 안내 창구 설치, 공동 분향소, 장례 기준 마련 등을 전국 공공기관에 의무화해 주십시오. 간담회에는 대통령실 참모진은 물론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배석했습니다. 유가족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최대한 신속히 내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돈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문화 확산과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선풀운동위원회가 제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회 선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과 민병철 선풀재단 이사장은 오늘 여의도 한 호텔에서 위촉식을 하고 정식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선풀위원회는 AI 디지털 대응 상생위원회와 지구촌 평화위원회, 지자체위원회를 중심으로 악성 댓글과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일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폭우와 함께 강풍이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100m 넘게 날아가는가 하면 전신주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택 지붕이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가정집 옆에 있던 자동차 창고는 지붕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붕 구조물이 발견된 곳은 120m 떨어진 가정집 정원이었습니다. 강풍이 불 당시 지붕이 날아간 차고 건물 안은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ここら辺のうちの方はね、被害なしにね、飛んできてくれて何もないところに落ちてくれたことがね、本当にありがたいな、神様。 당시 순간 초속 16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간 물체들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신주가 쓰러지며 정전도 잇따랐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의 폭우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시즈오카 현에는 많은 곳은 시간당 최대 69.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바다가 됐고 지하차도도 침수됐습니다. 홋카이도엔 9년 만에 태풍이 상륙했는데 순간 풍속은 최대 24.3m에 달했습니다. 일본 열도에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태평양을 마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24시간 동안 18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 급변하면서 토사 붕괴 등의 위험도 큰 만큼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이자 진보 정치 텃밭인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들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를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더니 민주당 경선에 불복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쿠오모는 지난달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뒤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o, I think Andrew would have a good shot of winning. He's got to run a tough campaign. He's running against the communists. I would think that he would have a good shot of winning.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후보는 진보 정치 텃밭 뉴욕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34살 정치 신인 조란 맘다니 하원 의원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I'll freeze the rent for millions of tenants, make buses fast and free, and deliver universal child care. And before you ask, I'll pay for it by taxing the rich. 현지 여론조사에서 맘다니가 다소 앞서는 가운데 뉴욕 주지사 3선의 쿠오모와 현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가 3파전을 벌이는 구도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민주당을 탈당해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쿠오모 전 주지사는 2021년 보좌관 성희롱 의혹으로 사임했다가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And what everybody really wants is not a cool idea. They want a solution. 공화당 소속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자신도 뉴욕에서 30% 이하 득표율에 그쳤을 정도로 공화당 지지세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성향 방송인 커티스 슬리와가 공화당 단독 후보로 지명됐는데 여론조사에서 맘다니나 쿠오모를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민주당계 후보 지지 발언이 공화당과 중도적 민주당 지지층을 묶어서 맘다니 후보를 저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맘다니 후보 캠프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트럼프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 탐난다고 비꼬면서 지지를 공개적으로 수용할지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오늘 저녁 8시 6분 경기도 구리시 안찬동 인창 삼거리에서 직경 약 50cm의 땅꺼짐이 발생해 버스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은 자력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추가 붕괴 위험을 고려해 주변을 통제하고 구리시청과 함께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리시가 최근까지 하수도 정비 공사를 했던 현장인데 폭우 영향으로 재포장한 구간에 땅꺼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어은동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항공유 약 100리터 정도가 인근 탄동천으로 유출됐습니다. 유성군은 하천 일대에 오일 펜스와 흡착포를 설치해 5시간여 동안 기름 방제 작업을 벌였고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군은 연구원 실험동으로 기름을 옮기는 배관이 낡아서 항공유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제주시 우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됐고 소방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2층짜리 자동차 정비소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건물 안에 윤활유와 신호가 있고 근처 건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1시간쯤 뒤인 저녁 7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라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충남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남 보령과 서천에 이어서 충남 부여 3곳으로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시간당 최대 50에서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됨에 따라서 호우특보도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상되는 경기 남부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많은 곳에 20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150mm 안팎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내일 밤까지는 전국적으로, 모레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쳐야겠는데요. 충남 보령 산사태주의보가 경보로 격상이 됐습니다. 보령 지역에 지금 상당히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지역입니다. 이 일대에 계신 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밤 사이에 그 충청 지역, 또 경기 남부, 전북, 강원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 폭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